자, 오늘 좋은 날을 또 맞이했습니다. 본조르노가 되겠죠. 이제 본조르노. 오늘은 우리가 이제 1400년대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보십니다. 굳이 오늘은 피렌체라는 지역을 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르네상스부터 이제 방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루려면 한 3박 4일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다루려다 보니까 피렌체 정도 하기도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이제 1300년대 쭉 내려오는 게 고딕이었잖아요. 이 고딕이었었는데 이 고딕 시절이 마감을 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조또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 조또의 영향력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또를 어떤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또는 그냥 르네상스가 아닌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잠시 후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르네상스는 철저하게 계산된 주의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은 르네상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조또 형님은 본능적인 원근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양반은 본능적인 것을 잘했지 어떤 걸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400년대예요. 1400년대. 그래서 1300년대 말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국제고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국제고딕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랑 영향이 있느냐면, 고딕이라는 미술이 동네마다 다르게 조금씩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교황께서 여행을 한번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로 좀 통일해보자. 그게 이제 국제고딕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딕 유니베르살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제고딕이라고 해요. 이 국제고딕이 14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1401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례당이 있습니다. 항상 성당이 있으면은 세례를 인행하는 곳, 여기 세례당이라고 하는데, 세례당의 동쪽 문을 만들어 콩쿠르를 했어요. 그걸 1401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제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브루네스키하고 이제 기베르티라는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이에요. 이게 동문.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르네상스가 이렇게 해서 시작은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이게 르네상스가 뭔지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417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 조르조, 산 조르조라고 하는데 대말로 그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부조를 하나 했는데 기가 막힌 부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르네상스가 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으로 르네상스가 나오는데 1424년도에 브랑카치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브랑카치 예배당에 마사초하고 마솔리노라고 하는 한 사람은 삼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조카인데, 이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그 장소, 바로 여기에 브랑카치 예배당인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르네상스의 성소가 되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게 사실 완성은 좀 늦게 되지만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가 미완성인 채로 끝나요. 여튼 28년도에 이 작품이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졌을 때 그 이후로의 화가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클앤젤스, 다빈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가 마이클앤젤스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마이클앤젤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양반의 선생님들도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사초 라인의 모든 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마사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7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황제가 빨리 죽어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1436년도에 그 이름도 유명한 피레체 두오모 성당이 돔이 만들어져요. 이 돔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인간의 자부심을 느껴요. 와, 우리가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이루어냈거나. 당시 유럽의 권력계나 있고 뭐 힘계나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어떻게 천하의 돔을 하늘 위에다가 올렸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건축. 이게 바로 브룬넬레스키의 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마감을 내리냐면 이쯤 되니까 국제고딕이 마감을 내리는 거예요. 1445년경입니다. 이거는. 누구라고 연도를 정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로 고딕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수도 사람 이렇게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를 여는 사람들은 주로 저 같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라는 대로 하던 시절이 끝나가는 거고 요게 이제 국제고딕이 마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르네상스라는 이런 것이구나 프로파간다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1452년도 바로 이제는 여기 이제 동문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북문 콩쿠르를 해요. 북문을 만들어라고. 근데 이거 콩쿠르를 하려다가 안 해버립니다. 왜냐면 기베르티가 워낙에 동문을 잘 만들었으니 북문은 알아서 만들어라. 그 북문이 완성되는 게 1452년도에 세례당에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거이 바로 르네상스구나. 새로운 시대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르네상스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600년 후반까지 가는 건데 1500년대까지, 그러니까 1600년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1500년이 지나면서 르네상스는 갑자기 시들어지고 다른 장르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이 르네상스가 1400년대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동안에는 무슨 밑불 작업이 있었느냐? 1300년대가 있습니다. 1300년대. 1300년대를 알아보려면 이거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로마 시대라는 거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황제가 즉 제사장이에요. 요거를 중세로 오면은 종교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였었는데 황제가 비잔틴으로 가버리면서 소로마는 황제의 부속 기간만 남아있다가 962년경에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면서 재정일치가 다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재정일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약간의 주다리기가 있다가 이제 1076년도에 하인링이 황제가 교황에게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에 그 일하는 서임권, 한마디로 이제 주교, 추기경 이런 분들을 내가 하겠소.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재정일치로서 내가 대장인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니 교황께서는 기분이 좋지가 않죠. 당신이 재정일치 황제가 없을 때 내가 여기를 지도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권력을 뺏어가? 아니대요. 이것이 결국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가 나왔고 카노사의 굴욕은 굴욕입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3박 4일을 지냈어요. 2년이에요. 3박 4일인데 2년. 왜요? 12월 30날 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2일날 끝났어요. 3박 4일이면서 2개월이면서 2년간 있다가 파문을 해결이 돼서 굴욕이었죠. 황제에게. 그러나 이 황제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로마 교황을 잡아가서 감옥에다 넣어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자, 물리력이 없는 이 교황은
힘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차기 교황 때 어찌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작하는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황이 물리적인 힘을 갖는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황제는 교황한테 다시 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세는 이거를 이해를 해버리면 유럽 역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굳이 미안한 얘기예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잘 그걸 거부하고 싶어 하죠. 우리 그런 종교를 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시속 게임에서 희생당하는 파가 있고 항하는 파가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싸우니까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친절하게 써놓은 보름술 협약. 1122년도에 교황과 황제가 딱 만나가지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영적인 일은 당신이 하시고 그리고 세속적인 권위는 내가 갖겠소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이긴 거예요. 당한 거죠, 황제는. 그러다가 이 황제는 이거 좀 뭐가 짠한데?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십자군 전쟁에 자기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제가 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황제 밑에 있었던 영주가 힘이 갑자기 세져요. 영주가 힘이 세지다가 이 사람이 다시 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피렌체도 유럽도 모두가 황제파, 교황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단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렌체도 역시 황제파로 나뉘고 교황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두 당이 싸울 때에 단테가 그때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몬테아 파르테라는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기벨린파, 황제파를 쫙 몰아냅니다. 와, 엄청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사람이 이 당연히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단테는 자기가 군대를 이끄는 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자주 이걸 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에게 우리 자주국방을 넘기지 말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나눠지잖아요. 그때는 안 나눠지겠어요? 아니 교황님에게 끝까지 의탁하다 우리를 아니야 우리가 자주적인 삶을 살아야 돼 둘이 나눠져서 이게 이제 백당 흑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남인국인, 서인독인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런데 단테는 그 백당이었단 말이에요. 이 단테가 이제 백당이 된 어쨌든 이제 정치권이기 때문에 외교 사절로서 이제 토스카나 마을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마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 땅에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단테라는 녀석이요 사실은 교황을 음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테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교황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감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 어디를 벗어날 수 없는 위수력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됩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교황이 프랑스의 필리페 4세의 동생을 시켜가지고 피렌체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백당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흑당 사람들만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걸 문제 삼는 펠리페가 내려옵니다. 이게 사실 작전이 있어요. 펠리페가 내려와가지고 교황 보니파초 8세 교황에게 당신 정치에서 손 떼기로 했지 않소? 근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노인네를 황제가 뺨을 한 대 때렸거든요. 이 양반이 그 뺨 맞은 거에 대한 억울한 분노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테가 자유몸이 되어서 피렌체로 가려고 했더니 흑당 애들이 단테도 없는 사이에 재판을 했네. 결론은 사형, 그것도 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들어갈 수 있어요, 피렌체? 못 가죠. 갑자기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저를 빨리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니까 그 못 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 짐승이, 표범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못 간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자가 있어서 못 간다. 그게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피렌체를 정치적으로 너무 눌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옆으로 가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요? 암늑대가 있는데 타격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교황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숲속을 헤매던 단테가 하다가 못 가 어딜 가요? 땅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후세계가 시작이 되죠. 사후세계를 가는 단테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도슨트를 부르죠. 저 같은 사람. 저의 큰 선배가 나타납니다. 베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왜 귀찮게 해? 그랬더니 아니 1300년간 계셨으면 나는 좀 다녀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리니우스를 이제 데리고 지옥을 여행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신곡이고 어쨌든 이 세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교황이 이제 70년간 거기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으로 계속 교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레고리오 11세 교황께서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오셨는데 오시면서 바로 돌아가십니다. 여독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로마에서 교황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인들이 아니 교황은 우리 동네에서 나와야지. 프랑스에서 또 교황을 뽑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두 분이 됐죠. 대일 교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하겠다고 교황을 또 뽑아요. 피사에서. 교황이 3명이 됐네. 자, 그런 상태에서 누가 정통 교황이냐? 쌈박질 하기 시작하죠. 그런 시대가 1300년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좀 떠나죠. 이게 지도자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종교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문인들이 3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좀 전에 단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페트라르카, 그 다음에 보카치오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이 단테라는 양반은 복수록을 쓴 거죠. 자기가 복수한 거예요. 신곡이라는 것은. 복수해버린 겁니다. 나를 말이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인간들 어디가 있어? 지옥에 나가버려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이 그 와중에 어떤 것을 그리워했고 무엇을 좋아했고 라고 보면 이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빠질 수가 없어요. 베아트리체 님이 계시는데 2번 만났어요. 딱 2번. 그것도 길거리 가다가 딱 봤는데 너무 뼈갔어. 감독님이 9살 때 베아트리체를 봤는데 베아트리체가 8살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뛰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뛰었어. 이런 남자 봤어요? 그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9년 지난 다음에 베아트리체를 딱 만났어. 자기는 정원한 남자가 이입니다. 여자가 있어요. 12살에. 정원한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요. 무조건 정략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딱 12살쯤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합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정식으로 합방해서 결혼하는 건데 단테에게는 이미 여자가 있어요. 정해진 여자가. 그런데 그때 봤던 베아트리체 9년간 짝사랑했던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앞뒤 가리지도 않고 즉시 여자에게 결혼해주세요 그랬더니 베아트리체가 참 나쁘는 남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못하죠. 자,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베아트리체가 시집을 간 다음에 약간 4년 정도 지났을까? 3년 지났을까? 세상을 떠납니다. 남의 마누라 묘지에 저녁마다 단태형님이 소주병 차고 가가지고 한잔하면서 신발장을 두들기면서 베아트리체요 일어나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지. 그때의 감정을 시로 갈 때마다 썼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게 단테의 새로운 삶이라는 시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를 어디다 등장시키느냐? 신곡에 등장시키는데 저기 천국에 등장 천국에서. 그래서 단테를 이끌어줘요. 성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승의 여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플라토닉 러브인 이 여자를 손대기 싫죠. 그냥 성스러운 여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딩식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라르카는 여자는 자주 봤어. 그러면 남의 여자예요. 남의 여자니 어찌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으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 씨앗이야. 그래서 페트라르카는 가슴만 앓고 사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러던 여자도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또 엄청나게 미어 터집니다. 보카치오는 알아요. 우리의 보카치오 형님은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실존에 있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자보다는 옆에 만질 수 있는 여자. 여기 예전에 어떤 성역에서 만질 수 없는 전전보다는 옆에 있는 여친이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보카치오가 어디서 생활을 했느냐면 나폴리 궁정에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금 관리인, 은행 관리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궁정 생활의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아니다. 자기도 사생활이 족보였어요. 마리아 다퀴노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자기 마음을 불태운다고 별명을 피아메타라고 쓴 거예요. 피아메타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불꽃이 막 튀는 거야. 저 여자만 보면 막 불꽃이 막 튀어. 그래서 저 여자도 좋아했는데 저 여자의 신분이 공주였었어요. 천하의 진짜 공주이네요. 물론 이게 소녀이긴 하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저 여자는 보카치오를 왜 만났느냐? 얘가 돈이 많았어요. 은행이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만 부리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보카치오 집안이 이제 서서히 키우니까 얘가 돈이 없어. 돈을 못 쓰니까 저 여자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려서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없어. 현실적인 사랑을 했던 르네상스적인 사랑을 했던 보카치오입니다. 어쨌든 이 단테가 세상에는 두 개의 대안이 필요하다.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인도하는 교황이고 하나는 인간의 세속적 평화를 다스리는 황제다. 이게 뭐냐면은 호름스 협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둘은 나눠져야 됩니다. 이게 단테고 단테가 탄생한 지 200주년 기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미켈리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피렌체 두오모 성당 내부에 있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을 전부 다 지옥에 보낸 인간을 여기다 그래도 두오모 성당에다 그려준다는 건 근데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테가 신곡을 표현했을 때 유럽의 모든 그러니까 글씨를 읽는 사람,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을 다 원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잘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나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 못 살면 어떻게? 지옥 가면은 그나마 완전히 망한 거고 그나마도 영국에 가면은 7개의 계단을 건너서 올라가면 그 모든 고통을 치르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두오모 성당에다 탁 하니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지옥도 있죠. 이 지옥은 이제 보티첼리가 그린 건데 이 그림을 실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완성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서재에다가 놔두고 10년에 한 번 잠깐 기획전으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 지옥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쫙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한번 사진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연옥을 가야 돼요. 연옥이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마에다가 P자를 새깁니다. P가 빽까또라는 이태리 말인데 죄라는 거예요. 죄. 7개를 새기는 사람은 여기 밑에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백침을 치고 다니는데 저기 써놔서 지금 교만한 인간들 돌멩이를 치고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교만한 인간들. 그 다음에 이제 6개 쓰여진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단계별로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쭉 해서 7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저기 에덴 동산 같은 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옥과 지옥의 차이점은 뭐냐면 연옥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 언젠가 끝난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지옥에 갈 때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지워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고 단테가 라라라 후덜거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영웅은 지옥보다도 더 힘들지만 견딜 수 있죠. 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게 이제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처벌이 목적이고 연옥은 교육을 시키고 치유를 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단테는
글로 썼다면 조또, 우리 조또 공부했잖아요. 그 조또란 사람이 단테랑 친했어요. 단테랑 친했어요. 둘이 야 지옥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그것을 한 사람은 글로, 한 사람은 그림으로. 이제 단테가 얘기했던 단테가 시작하는 데가 저기인 거예요. 그 어두운 숲속에서 갑자기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지옥부터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열심히 떨어지고, 열심히는 안 해요. 그냥 떨어진 거지. 막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맨 밑으로 내려가죠.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 중에 지옥 가장 밑에 있는 요 사람이 아닙니다.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배신한 인간들, 예수를 팔은 유다를 자리를 싣고 있고 시절을 팔아넘긴 브루투스 같은 인간들, 배신을 가장 아프게 봤어요. 왜? 자기가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배신한 놈들을 제일 나쁜 놈들을 위해서 지옥에 갔죠. 이외에도 이거보다 먼저 그려지는, 그러니까 조각으로 되는 이런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1300년대라고 하면은 지옥이라는 걸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명이 그리기는 하는데 글로써 정확하게 묘사한 게 이제 단테가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아토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지옥 모습이 따뜻해 보이죠? 야, 겨울에 가면 짱이에요. 우리나라 불가마잖아요. 안 그래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그런 뜨거운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나이가 한 살 먹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시 불가마. 진짜 불가마야, 이거. 이거 불가마. 자, 근데 불가마 속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 불가마 속에 누구는 없어? 성직자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그냥 자기네 편을 지옥에다 그릴 수 없어서 성직자는 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보카치오가 단테를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보카치오는 단테를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단테 신곡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바에 의하면 황제나 교황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단테님의 책을 보니까 그러니 지옥이지라고 써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 보카치오가 단테의 책을 읽고 자기가 해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는 게 데카메론이에요. 데카메론의 내용은 아주 상세합니다.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중에 한 일화예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지금 뭐냐면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한 5개월 걸려요, 출장. 근데 2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당연히 부인께서는 남편이 안 올 줄 알고 있었지. 근데 이제 집에 딱 도착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자기 마누라 발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발도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젊은 수사가 지금 열쇠 구멍으로 내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를 보고 있고 그 내부에서는 약간 고참 수사가 뭔가를 찍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로 막 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을 해요. 100가지 이야기니까.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하다가 유머러스 하다가 결론은 저런 대로 가는 거예요. 비리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거룩한 언어와 조속한 행동 사이의 괴리를 통해 성직자들은 머리가 좁고 뻔뻔한 사기꾼이다. 이게 보카치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 심판을 했다면 보카치오는 그들을 침대 위로 끌어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보카치오. 자,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읽고 자기 마음이 동화가 다 되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또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 배경을 또 소개해 드릴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자, 피렌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산 미니아토 성당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성당은 1018년도에 지은 성당이에요. 참으로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겁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얘들이에요. 이거 뭐예요 지금? 묘지예요. 성당 앞에 묘지가 있다면 성당 옆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쪽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성당 가면은 성당이 요만하면은 예를 들면 묘지가 이만해요. 완전 묘지로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성당이에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여러분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크림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저쪽 편 담벽이거든요. 담벽에 있는 저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바로 요건데 요거거든요. 요건 문장이에요. 그럼 이게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문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 예, 묘지예요, 묘지. 자, 사람들이 피렌체에서 1200년대부터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1100년대는 가죽 장사를 해서 돈을 겁나 벌었어요. 그 버는 돈으로 이자 놀이를 시작했어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입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이잖아요, 사실.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쉽게 버는 거예요. 가죽 팔아서 버는 것보다 너무 쉽게 벌어. 그러니까 이 쉽게 버는 이 산업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후달리는 거예요.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죄상을 받을 것 같은 거죠, 처음에. 그래서 또 이제 또 돈놀이를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회계로는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이지. 헌금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또 이제 당당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었는데 이제 헌금 내는 걸로는 또 양이 안 차.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좀 확실한 임팩트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일까? 성당 가까이 가서 죽으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당 근처에 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근처는 아무나 묘를 만들 수 없어요. 성직자들만 원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직자들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묘지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성당을 장식하게 되죠. 네. 부족은 내부 정보가 좀 시작돼. 자, 그러면서 성당 바깥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에 들어가서 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그냥 생각하면 돼. 그렇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성당 내부에다가 완벽하게 뭘 만들어? 자기네 지분을 내고 한마디로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아버립니다. 분양을 받아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첼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당 전체는 성당이고 초고성당 첼풀이거든요. 이 첼풀을 불안만든 거예요. 당연히 많은 돈을 내고 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는 큰 가문이 제일 큰 걸 차지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뻥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안 하죠. 못 들어봤죠. 저를 못 만나서 그래요. 처음 만나서 그래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좀 잘 안 해요. 왜냐면 종교에 대한 얘기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챔플들입니다. 챔플들인데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묘지를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그 공간이 이뻐야 돼요? 누출해야 돼요? 예뻐야죠. 그래서 뭘 만들어 여기다가? 여기 안 보이네. 얘는 여기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 얘도 그림. 최고의 그림을 여기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화가가 필요해. 그래서 1300년대 중반부터 이 소식을 듣고 그림교나 그린다는 애들이 다 집합을 하는 거예요, 피렌체에.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1400년대에 실력을 겨루면서 뭐가 나와요?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쿠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막 서로 잘났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대로 쓴 거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황제의 권위와 영광, 주체를 보세요. 주체가 누구였어요? 황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의 통치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죠. 고딕은 하늘을 향한 수직적 열망이었잖아요. 주체가 누구였어요? 신부와 성직자. 그 다음에 신과의 소통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르네상스는 뭐냐? 르네상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르네상스. 신의 질서를 발견하는 인간.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인간이 지성과 이성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핵심 철학은 뭘까? 자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우주와 인간을 결합하여 신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시도. 예술적 내용을 보세요. 신의 질서 구현, 신이 창조한 세상에 숨겨진 수학적, 과학적 원리, 즉 황금비움, 원근법, 해부학을 회화와 건축에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질서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함으로써 지상 위에 신의 질서를 수놓는 겁니다. 주체, 우리 인간의 이성이죠. 그 다음에 우주적 질서의 재현이에요. 이렇게 르네상스를 소개하는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좀 다르게 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를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자, 남들은 이 세상은 말이야 물, 흙, 공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수로 규정을 한 거예요. 아니야. 무엇인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원리에 해당이 될 거다. 라고 그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한 얘기를 공부를 한 겁니다. 르네상스의 화가들, 조각가들, 건축가.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이 세 명이 있습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도나토 디 니콜로 디 벤토 바르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도나텔로라고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토마소 세르 조바니 디 모네 디 안드레우초. 제가 지금 좀 자른 거예요. 지금 뒤에 두 마디가 더 있어.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은 일본의 생일까지 적어놨죠. 1401년 12월 21일이라는 거예요. 왜? 28년 또 죽었으니까. 그래서 27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26살 정도 살다가 죽었고 이런 천재가 좀 안타깝죠.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만드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에 도나텔로는 인간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사초는 그 인간을 그림 속에서 숨쉬게 했다.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개의 판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401년도에 바로 그 동문을 만들기 위한 콩쿨이 열렸는데 난다긴다 하는 그 많은 주물 제작공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두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두 사람. 두 사람이 딱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게 브루넬레스키고 오른쪽이 기베리트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이걸 바꿔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 분도 있구나. 자, 로렌조 기베르티의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사람, 인물을 보셔야 돼요. 자세가 통일되어 있죠. 일률적이죠. 동일 꼭 구해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서있잖아요. 이렇게 뻣뻣하게. 일률적으로 서 있어요. 이게 고딕이에요. 그리고 배치를 단순하게 했죠. 여기다가 왜냐면 이 공간에 벌어지는 사건하고 이 공간이 달라요. 왜냐면 그 같이 갔는데 이 수행원들은 저 산 밑에 있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산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삭의 목에다가 아브라함이 칼로 이렇게 대야 되는데 이삭이 그냥 죽이세요 이러고 있어요. 일단 고장면부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게 이게 개요, 당나귀요 말이에요. 그냥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거든요. 말은 이게 조만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브루넬레스키로 가겠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 지금 아들을 이렇게 칼로 찔러야 되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는 딴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이 중앙에 주인공도 아닌데 제일 커요. 왜? 원근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왔느냐? 로마 시대에 가지를 뽑는 소년이라는 천동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에요.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학은 어느 조각에서 또 왔겠죠? 전쟁 후에 지친 병사가 탕으로서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삭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칼로 찌르려고 했더니 반항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죽었지! 라고 반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뒤로 묶어놨어요. 반항을 하니까.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 그리고 자, 이 작품에 비해서 철저히 계산을 했어요. 무엇으로? 삼각형 구조. 삼각구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삼각형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모아지죠?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X자로 보이는 소실적으로 늘 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간파한 거죠. 브루넬레스키는. 그런데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미술이라는 건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어요. 자기네가 기존에 보아보던 것이 마음에 들었죠. 얘를 우선. 그래서 브루넬레스키 어떻게 됐을까요? 짠하게 기분이 안 좋아졌지. 기분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유럽 여행 가잖아. 지금 유럽 여행 하기 위해서는 전철도 수업이잖아. 자, 유럽 여행 가는데 그때 당시는 어디를 가느냐?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여행을 또 혼자 가면 씁쓸하니까 11살 젊은 애가 있었어. 도나텔로. 걔를 딱 데리고 야 우리 로마로 내려가자. 그랬더니 걔는 또 너무 좋아요. 형님은 같이 가요. 도움이 형님이 될 거지?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스케치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저기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걸 스케치가 잘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고안한 걸 여러분들이 초딩 때 다 해봤죠. 이거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해요. 카메라 옵스쿠라. 이게 이제 카메라의 전신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카메라가 발명이 되는 거예요. 검은색 상자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이쪽은 이제 화선지 같이 반투명한 걸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산이 맺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고대 로마 건물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리면서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옮기는, 완벽하게 옮기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선원근법이죠. 그것을 통해서 소실점 중심으로 모든 선이 모이니까 수학적 체계를 통해서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또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이 브루넬레스키가 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본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161년도에 만든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신전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septimius severus의 개성문인데 203년도에 만들어진 개성문이에요. 이런 거를 열심히 보면서 아까 그걸로 우리가 사진 찍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 상에 맺힌 걸 전부 찍으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발견해? 그 규칙을 발견해요. 81년도에 만들어진 티토 황제 개성문. 이런 것이 모여있는 동네, 여긴 포로 로마노라고 해요. 이 포로 로마노 이 중심에서 본 자, 이것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나왔다고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유럽에 돈 꽤나 있는 자식들이 전부 브루넬레스키를 따라서 로마로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한두 명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줬어. 그것이 언제냐? 1300년대 후반이 아니 1700년대 후반이요. 그 투어를 그랜드 투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의 젊은 이 자제들은 로마를 갔다 오지 아니하였으면 대화에서 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문화가 시작이 돼요? 신고전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유적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신고전 문화가 나와서 이제 1700년대 말 1800년대 신고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린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거 이제 여기 보시면 개성문이 여기까지 흙으로 다 덮여 있었다고요.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덮여 있을 때 아직 걷어내기 전에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걸 걷어낸 게 언제냐면 1800년대 말에서 1930년대까지 걷어낸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얘. 얼굴 나온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포로 로마노를 통해서 로마의 많은 것을 공부하고 온 우리의 브루넬레스키가 바로 이제 로마 유적에서 건축의 수학적 특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다 공부한 다음에
뭔가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정육면체, 큐브라고 해요. 큐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 만드느냐? 동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동물을 그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듈을 하라고 해요. 요즘에 모듈화 건축 얘기 많이 하죠. 모듈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응용법이 생겼죠. 응용. 로마에서 봤더니 1대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1대1에서 1.4에서 1.5 대 1.2 대 1대2 막 이렇게 해서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건물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의 모듈이 만들어졌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옆에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도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조화가 이루어지더라. 비례에 맞추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항상 홀수로 만들어요. 그래야 대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균형이 잡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같은 시절에 그럼 이걸 이쪽에다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위만 덮으면 성당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성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가 그 로마네스크 성당하고 우리가 또 달라요. 르네상스식 성당은 깔끔해진다. 왜냐면 비례와 규칙을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흠잡을 수 없어요. 불안하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 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고 하잖아. 르네상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건축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알아내고 확신이 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드느냐? 자기가 로마에 갔을 때 봤던 판테온 돔을 연상하는 거죠. 자, 판테온 돔을 엄청나게 보겠거든요. 자,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25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하네양 순례 때 만들어진 건데 이걸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한 브루넬레스키 이 모습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도로 짜증나는. 그런데 이 내부에 뭐가 들어가느냐? 완벽한 부가 들어갑니다. 완벽한 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고의 건축을 신들에게, 모든 신들에게 이 판테온이에요. 자, 이것을 공부한 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내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공부한 브루넬레스키가 이걸 만든 거예요. 피렌체 도모 성당에 돈을 올리는데 이거하고 판테온은 차원이 달라요. 왜? 판테온은 바닥에서 쌓아 올리면 됐어요. 근데 쟤는 약 60m 높은 곳에다가 저 돔은 지름이 43m예요. 자, 일단 무게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사도 공사지만 이 밑에 있는 건물은 이미 70년 전에 완공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두오모 성당을 언제 공사하냐면 1296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자, 설계는 나와 있었죠. 그런데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피렌체와 시에나라는 동네는 천하의 원수들이었어요. 천하의 경쟁하는 동네였었는데 시에나가 1100년대 후반에 우리 보셨잖아요. 고딩양 시설. 성당을 다 멋들어지게 지어놨었어요. 이미. 그랬더니 피렌체인들이 1296년도에 자, 우리의 부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에 맞는 성당을 짓자. 기왕이면 세상에서 제일 크게. 근데 그 세상에서 제일 크기가 어디보다 크게 해요? 시에나보다 크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니까 시에나 사람이 들었어. 못 들었으면 됐는데 들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지. 자, 그럼 우리도 성당을 중축. 그래서 요만한 성당을 이렇게 중축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렌체인들이 아니 되겠다. 우리도 또 중축. 자, 그래서 원래 돈이 요만했어야 됐는데 중축을 해서 이만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못 올리는데 성당 중앙에 동자리 한당 중앙이니까 거기서 미사하다가 비만 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 짓을 70년이나 했었다고. 자그마치. 그러다가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또 콩쿨이 시작이 됐어요. 브루넬레스키가 돈을 딱 내가지고 1420년에 공사 시작해가지고 16년 만에 올려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저거 근데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면 여기 지금 구멍이 꽁꽁꽁 보이죠? 구멍이 보이면 무게를 낮추는 역할과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돔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레이저로 본다면 안에 돔이 따로 있어요.
내부의 돔이다. 이중돔이에요. 자, 이중돔의 원리는 뭐냐면 돔의 총 두께는 4.5m예요. 근데 안쪽 돔은 2.2m 정도 되고 중간에 1.5m가 비어있고 그 다음 바깥에가 1.2, 3m 됩니다. 두께가. 그럼 이게 어떤 원리냐면 받치는 힘을 높이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철봉 해봤잖아요. 그 철봉 내부가 비어있다는 건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죠. 왜 비어있어요? 비지 않고 차 있으면 금방 휘어요. 그게 장력이 없으니까. 그런 원리를 착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동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0년경에 찍은 사진인데 약 2km 뒤에 가야 개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 지금 장미창 밑에 바로 건물이 있죠. 요 앞에 있는 게 세례당이에요. 세례당 지금 탑에 가려졌는데 세례당 꼭대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1490년에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걸 보고 그린 사람이 있어요. 저 두무성당 어디까지 보입니까? 밑에까지 다 보이죠. 세례당도 밑에 층이 보이죠. 자, 얘는 밑에 다 가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500년이 지나면서 피렌체의 건물들은 그대로예요. 층만 올라간 거예요. 층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피렌체에서 지금 이런 집들이 있죠. 얘들이 몇 년 됐느냐? 자그마치 600~700년 된 집들이에요. 최소 500년이야. 제대로 나이가 엄청나게 나이 먹은 건물이에요. 저런 데서 살기 때문에 피렌체인들이 이태리인들이 진화가 안 돼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1400년대예요. 조선시대 시작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시작인 그 집에 지금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봐. 실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몇 번의 건물을 갈아치웠어. 우리는 진화가 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시대에서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네? 제가 이 광명 안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지금의 성당은 배도 아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그만큼 우리가 지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얘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전통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브루넬레스키는 이 하나의 큐브에다가 무엇을 만드느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응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응용했습니다. 이거에 50%로 이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 50%는 이쪽에다 붙이고 또 앞에다가 50%를 또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돔을 세웠더니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모든 이탈리아의 성당들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시작을 합니다.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다가 응용이 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모양을 좀 이쁘게 장식하는 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전부 다 브루넬레스키가 찾아낸 그 비례, 그거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도 처음 설계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성당 짓는데 120년 걸리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기 좀 늘려버렸죠. 똑같아요. 자, 이 모양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멋지죠? 이게 건축의 기초가 마련이 돼버린 시절이었다. 완벽한 건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성한 성당의 건축을 봤다면 일반인들의 건축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건물,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은 궁전이라고 얘기해요. 있는 사람이. 제가 사는 것은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궁전을 보고 이 르네상스 건축의 비밀을 한번 풀어본다 이겁니다. 자, 이 궁전은 항상 르네상스는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대칭 형태로 지어지는 겁니다.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대칭 형태에 유리한 것이 바로 홀수예요. 그래서 밑에 출입문이 3개가 돼 있고 위로 올라가면 창문이 7개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런 건물에 이 건물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이 짝수로 되어 있는 저 창문이 이 집의 열쇠가 돼요. 제가 정확하게 측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데도 모르는데. 자, 저것이 이제 열쇠가 되어가지고 밑에 있는 그 출입문의 넓이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3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2개로 올려야 1층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열쇠. 르네상스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크라고 해서 벗어나나요? 아니에요. 바로크는 여기다가 이제 장식을 좀 하는 거지. 여기를 좀 많이 장식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위에 창문은 2개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4개 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높이가 4개예요. 그러니까 5, 4.5, 4가 되죠. 이것이 이제 비율의 규칙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5, 4, 3으로 하든지 5, 3, 2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위는 이렇게 낮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높은 건물 밑에서 위로 보면은 층마다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층이 좁아지잖아요. 그거를 건물로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건물이 거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착시 현상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죠. 이게 르네상스의 건축. 그래서 비례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조화로워야 되고 비례, 균형, 조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절.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많이 하고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창문 간격은 2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의 위창의 넓이는 1 반 정도 되는 거. 이것을 모델로 해서 르네상스의 건축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할 때 건물을 딱 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오늘 아직 수업은 다 안 했는데 그 뒤에 수업부터 합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게 유럽 건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분 휴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날게요. 그래서